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과정에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담당하고 있는 김희양 노무사입니다.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1강 들어갈 건데요. 바로 좀 보실게요. 1강 들어갈 거고요. 이건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우리가 법에 대한 그 총 어떻게 조금 법이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조금 보고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요. 일단은 보게 되면 우리 고용보험법도 공부했을 때 마찬가지로 법조문 한번 쭉 일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나 보는 건데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법은 웬만하면 일정이 다 총칙이 나옵니다. 총칙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이 법에, 그쵸?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법의 입법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 법을 제정을 하였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 법에 나와 있는 그쵸 용어들에 대한 정의들이 나옵니다. 그쵸 부양 뭐 예를 들어서 정의에 뭐가 있나요? 수급권자가 누군지, 수급자가 또 누군지, 그죠? 그 다음에 뭐 보장기간, 부양의무자가 또 누군지. 요거 부양의무자 중요하죠. 그 다음 최저보장 수준이나 최저생계비 등등의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 급여의 원칙이나 급여의 기준들이 나와요. 그쵸? 우리가 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립자활을 돕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무조건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자활과 자립이 조금 주된 목적이 좀 되도록 이렇게 원칙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기준 중위소득이 도대체 뭔지 요런 게 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건 도대체 뭔지 요거 굉장히 요게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2장의 급여와 종류와 방법에서는요. 우리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뭐 나와요? 급여 몇 개 나옵니까? 그죠? 급여 7개 나오죠. 7개 각각에 대한 급여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생계급여가 내용이 조금 많죠? 그죠? 생계급여 나오고요. 의료급여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이 좀 나오게 되고 그다음 주거 마찬가지고요. 교육급여도 있고요. 그다음 여기 해산장제는 뭐예요? 해산장제. 해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조산, 그죠? 요렇게 세 개, 생계나 주거나 의료급여 요 셋 중에 하나라도 받는 사람이 그죠? 해당할 때 조산을 하거나 그죠? 요런 거 할 때 이제 받는 그러한 급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장제급여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기보단 장례 지낼 때죠.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그죠? 수급권자가 사망하고 나서 장제에 드는 비용 같은 것들, 요런 금액 같은 거, 요런 걸 주는 게 이제 장제급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장제급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계주거, 의료, 요 세 가지 급여, 세 개 중에 하나를 받는 수급권자한테 이제 주는 세 개 중에 하나를 받는 그런 사람한테 주는 하나의 급여고요. 그 다음 뭐 자활급여도 있죠. 그래서 제2장에 요걸 조금 더 뭔가 좀 구체화시킨 거죠.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2장의 2에 자활 지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는 뭐가 나오나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나오죠. 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무엇을 하는 데인지 그죠? 여기에 뭐 역할은 뭔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임원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광역자활센터는 뭔지, 지역자활센터는 뭔지, 그죠? 그 다음 자활기관협의체는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자활기업, 그 다음 또 자산형성지원 이거 뭐 있나요? 무슨 통장이 있나요, 우리? 그죠? 요 통장 이름들. 그죠? 이런 거 통장해가지고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그러한 통장들이 들어간다라는 내용들 이런 거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은 객관식으로 내기가 상당히 조금 좋겠죠.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단독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다음 3장에서는 보장기관입니다. 그죠? 보장기관은 이러한 급여를 제공하는 우리 지자체나 국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보장기관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생활보장위원회, 그죠? 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 기초생활보장계획이 뭔지.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실제로 제4장에 가면은요. 급여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각 급여에 대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죠?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정말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자격이 맞는지에 대한 조사 그죠? 조사나 확인조사 같은 거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이러한 걸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걸 맞는지에 대한 정보가 조금 알아야지만 이걸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뭔가 의무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실제로 이런 급여가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수급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급여 지급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 급여를 무한정 주는 게 아니라 중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지를 시킨다고 하면 그럼 중지는 마음대로 하냐? 아니죠. 중지할 때 뭔가 청문회를 한 다음에 청문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청문을 한 다음에 중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조문들 이러한 수급권은 굉장히 조금 필요한 사람들한테 엄격하게 조금 주기 때문에 중지하는 것도 조금 어렵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중지할 수는 있지만 자, 그 다음 제 5장에 가면 보장시설에 대한 것들이 좀 나옵니다. 조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내용은 직접 들어가서 볼 거고 제 6장에는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가 나옵니다. 그죠? 수급자하고 수급권자는 또 다르죠? 그죠?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가 나오는데 이 수급자 같은 경우한테 주는 그런 수급권은요. 뭐 불리하게 뭔가 막 내용을 함부로 막 왔다 갔다 변경시키면 안 되죠. 그러한 원칙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떠한 급여든 간에요. 사실은 이런 내용이 좀 많아요. 특히나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필요한 사람한테 적재적소에 조금 하기로 정책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사람한테 일신 전속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한테 좀 줘야 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한 급여는 보통은 생계적으로 필수적으로 조금 줘야 하는 급여의 종류의 성격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압류라든지 그 자체에 대한 압류라든지 양도라든지 이거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원칙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러한 수급권자가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들이 뭔가 달라져요. 재산이 뭔가 더 많아졌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 어디를 뭐 이동을 했다든지 뭐 그런 사유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급권의 지급에 대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장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 이의 신청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의 신청은 우리 아까 다른 과목에서 고용보험 법령에서도 뭔가 심사 청구도 있었고 재심사 청구도 있다면서요.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뭔가 처분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요.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루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하는 게 조금 다양하죠.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시도지사한테 할 거냐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할 거냐. 그죠?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뭔가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제 8장에서는 보장 비용이 나옵니다. 보장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장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 기관이 누구예요? 국가란 지자체잖아요. 그죠? 요런 분들이 있는데 이 보장 비용을 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각각 부담을 좀 어떻게 할 건지. 각각의 분담 같은 거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비용 징수는 좀 어떻게 할 건지 반환 명령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 제9장 마지막으로 제9장에서는 벌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벌칙 규정도 있고 개정된 것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벌칙 규정들 나오고 그 다음에 양벌 규정까지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장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세부적으로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각각에 대한 뭔가 정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럼 뭐 그러한 정의 규정들이 살짝 좀 걸리게 되는데 웬만하면 너무 막 깊은 내용들 있죠. 시행 규칙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법이랑 막 연관돼가지고 뭔가 뭐 세법, 소득세법 뭔가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은 잘 나오지 않으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이랑 좀 부족하다고 하면 필기로 이렇게 좀 보충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법령이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보시면요. 일단은요, 목적 보면 그쵸? 자, 양가로 1번의 목적 봅니다. 제 1조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목적은 뭐예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급여를 실시해요. 7가지 나와 있죠. 우리 법에. 7가지 급여들을 실시해가지고 자, 동그라미 칩니다. 최저 생활을 보장. 그죠? 최저 생활입니다, 여러분. 최저 생활이고요. 여기 아래다가 인간다운 생활 보장 X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그죠? 다시 한번. 인간다운 생활 보장 X.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법문은 정확하게 최저생활입니다. 그죠?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요. 자활을 돕는 겁니다. 자활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래서 국가가 뭔가 주도적으로 해서 무조건적인 급여를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자립과 자활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법의 목적에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일단 쓰시고요. 여기에 인간다운 생활도 X지만 뭐 평균 생활,
뭐 평균적인 생활 뭐 요런 게 나오면 또 틀리겠죠. 그래서 최저 생활이 맞는 것이다.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빈 공간에다가 하나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간단하게. 자,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이 좀 뭘까요? 그죠?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시게 되면 바로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요 급여가요. 우리 요런 급여들은 종류들도 좀 있지만, 뭐 수급 자격 같은 경우들은 뭐 시행령으로 해서 뭐 매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수준들이. 그렇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뭔가 우리 국가에서요 뭔가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맞춤형 빈곤에 대한 맞춤형 빈곤 정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맞춤형 빈곤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뭔가 정보도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이 실제 이러한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각각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 비용이 조금 발생을 해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행정 비용이 조금 많이 드는구나. 다른 거보다. 그죠? 그래서 행정 비용 많이 든다. 이렇게 조금 적어 놓으시고요. 맞춤형 빈곤 정책이기 때문에 행정 비용 선정할 때요. 대상자 선정할 때 그냥 특징이라고 해놓고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이다라고 해놓고 1번에 뭐냐면 이게 맞춤형이니까 그쵸? 우리가 맞춤형 빈곤 정책이기 때문에 많이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선정에 대한 뭔가 행정비용이 조금 높다. 그쵸? 행정비용이 조금 딴 거보단 좀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정을 해야 되니까 조사하게 되는 행정비용 그죠? 행정비용 이거 화살표입니다. 높다. 이렇게 좀 적으시고요. 동그라미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 뭐 최저 생계비 가지고 이제 막 뭔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도구로서 기준 중위소득을 조금 활용합니다. 이제 기준 중위소득을 조금 활용을 해요.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뭔지는 배울 거예요. 기준 중위소득을 우리가 조금 활용을 한다. 활용을 하는 것으로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거에 들어가는 재원 있잖아요. 재원은 뭐냐면 조세예요.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이러한 급여에 들어가는 재원은 우리의 조세로 한다. 세금으로 한다.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 번째로 하나 해서요. 이렇게 소득 인정액 같은 거 있잖아요. 자산이죠. 소득 인정액이나 그쵸?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쵸? 요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선정을 한다. 부양 의무자 유무를 고려를 한다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이게 바로 부양 의무자가 있는데 뭐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죠? 요거 우리 배울 거잖아요. 유무를 다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게 이제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조금 행정지원이 좀 많이 좀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맞춤형으로 뭔가 우리 빈곤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급여들이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급여 좀 주기 위해서 뭔가 기준들 다 정해야 되잖아요. 기준 중위소득을 우리가 조금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조세로 하는 거고요. 소득 인정액이나 부양 의무자 같은 유무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된다.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그냥 비는 데다 좀 적어 놓으시고요. 자, 용어의 정의 들어갑니다. 용어의 정의는요. 우리 법제 2조하고요. 시행령 다 지금 갔다 와서 가지고 와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수급권자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죠? 수급권. 가질 수 있는 권리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권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요.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이제 수급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수급권자, 권리를 가진 사람,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수급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금전이나 물품 다 됩니다. 그죠? 금전까지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대여하는 금전이나 물품 같은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수급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4번의 보장기관은 국가나 지자체 얘기하는 겁니다. 급여를 실제로 주는 그래서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보장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 5번이요. 우리 부양의무자는 조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양의무자 볼까요? 부양의무자는요. 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데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 밑줄 긋습니다. 동그라미 치거나 수급권자의 1촌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1촌의 직계 혈 쪽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죠? 그 다음 그 옆에 배우자까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 수급권자를요.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했더니 나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게 납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1촌이에요. 1촌의 직계혈족이래요. 1촌의 직계혈족이라는 건 뭐냐면 촌수는 보통 이제 한 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대. 그러면 촌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위로 올라가면 직계존속이죠.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인데 이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죠?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계존속, 그죠? 그다음에 요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위로 이제 하나 올라가는 거고요. 아래로 하나 내려오게 되면 직계비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직계, 나의 혈연으로서 직계, 실제 나의 피가 딱 섞이는 우리 가족들 얘기하는 건데 직계존속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는 거고요. 직계비속은 내 자녀를 얘기합니다. 자녀.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이 1촌이라는 거는 이게 다리예요, 다리. 여러분들 자녀 밑에 여기 만약에 손자녀 있다 그러면 얘는 직계 비속이기는 해요. 직계 비속이긴 한데 촌수가 이게 1촌이거든요, 한 대가. 그죠? 내 자녀의 자녀는 손자잖아요. 손자 얘는 2촌인 거죠, 2촌. 그죠? 나랑은. 그죠? 피가 여기를 이게 1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손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1촌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자녀가 있는데요. 이 밑에 뭐까지 돼요? 배우자. 그죠? 배우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이거는 좀 웃겨요. 그러니까 웃긴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직계혈족이잖아요. 여기 직계혈족 중에 직계혈족에서 이 존속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부하고 모는 사실은 법률상 우리가 혼인 관계면은 법률상이고 실제 내 혈족도 맞다. 나를 피를 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맞다라고 하면 배우자는 사실 요 두 분이 되잖아요. 그죠? 요거 상관없는데 요 얘기는 뭐냐면 그 밑에 여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직계존속이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혼을 하셔가지고 어머니는 따로 있죠. 실제 생모. 그죠? 생모, 생부. 이게 직계혈족이에요. 혈족인데 이혼을 하시고 여기 따로 뭐 재혼을 하신 거예요. 그죠? 뭐 그렇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까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부양 의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 빠지는 부분이 중요하죠. 빠지는 사람은 뭐냐면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여기다가 빈 공간에다가 손자녀 써놓고 X 하세요. 손자녀는 2촌이에요. 한 달이 더 건너요. 손자녀는 직계혈족이기는 해요. 직계비속이니까. 직계죠. 반계 아니고 직계 맞는데 얘는 1촌이 아니에요. 손자녀는. 2촌이에요. 그래서 손자녀는 빠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대로, 조문 그대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즉 뭐냐면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이면 아버지가 있는데 재혼하셨잖아요. 그죠? 재혼하셨는데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아버지 사망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이죠. 그죠? 그러면 이 배우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 재혼한 요 새어머니 있잖아요. 요 새어머니는 부양 의무자에서 빠진다고요. 아시겠죠?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세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요게 혈족이에요. 혈족, 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그 다음 요거 말고 우리 친족이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는 이제 1촌의 혈족이 나오잖아요. 1촌의 직계혈족이 나오는데 이거 말고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친족이 하나 나옵니다. 친족은 뭐가 나오냐면 자, 요러한 그쵸? 수급권. 신청할 때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이 가능해요. 그죠? 요거 한번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알아두시라고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뒤에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뭔가 비교할 거는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뭔가 신청이 가능하다.
그죠? 이런 급여를 신청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6번의 최저보장 수준인데요.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 실태, 그다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급여 종류별로 공표를 합니다. 이 최저보장 수준을. 각각의 급여별로 최저보장 수준이 뭔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최저급여 수준을 할 때요. 최저보장 수준을 나타낼 때 고려하게 되는 게 밑줄을 그을 때 소득지출 수준, 그죠? 그 다음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그죠? 이거는 왜 보나요? 가구 유형이 예를 들어서 뭐 조선 가족인지, 그죠? 아니면 3대가 같이 사는지, 아니면 맞벌이 부부만 있는지, 그쵸? 세대원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몇 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 뭔가 통계치에 따라 각각의 소득들이 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최저보장 수준을 할 때 이런 것들 다 따져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수급권자 가구 유형 등의 생활 실태 또는 우리의 물가 상승률 같은 것까지 다 고려해서 급여별로 책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최저 생계비는 요거 중요합니다. 최저 생계비는 자, 밑줄 그을게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여기에 좀 포인트를 주시고요. 그 옆에 필요한 최소 비용에 또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장 그대로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들어갑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죠?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누가 해요?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측합니다. 자, 요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포인트는 3개입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필요 최소한 비용, 그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측. 이렇게 포인트는 3개고요. 자, 8번에 개별가구 넘어갑니다. 개별가구라고 하는 거는요. 자, 이 법에서는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뭐라 하냐면 자, 보장기관이 뭐예요? 그쵸? 급여를 주는 우리 국가나 지자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급여를 주는 우리 보장기관은요. 원칙적으로 급여를 어떤 단위로 실시해요? 이게 개별인별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구 단위로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게 단위가 되는 거를 우리가 개별 가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별 가구는요. 이 옆에 보면 어디에다 밑줄을 그시냐면 제일 앞에 급여를 받거나 여기다 이렇게 밑줄 그시고 그쪽 옆에 보면 기본 단위, 여기 기본 단위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원칙이 우리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있어서는 원칙 자체가 개별 가구 단위구나. 그죠? 그래서 개별 가구 요 단위가 원칙이구나.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뭔가 개인으로 주는구나 라는 거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우리 가구, 그걸 개별 가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개별 가구로 쭉 다 설명을 해놨는데요. 개별 가구 봅니다. 개별 가구는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번의 기역번, 그죠? 1항의 기역번 보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일단 등재가 돼야 돼요. 그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우리가 등재되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개별 가구에 대한 요 개별 가구에 대한 그 구성원에 들어갑니다. 그죠? 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들어가는데 여기 동거인은 빠지죠? 그래서 동거인은 X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만약에 외의 사람이라 그러면 여기 외에 주민등록표에 없지만 이 밑에 있는 거에 하나만 해당하면 돼요. 그죠? 기역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즉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배우자. 그죠? 여기에는 사실혼관계 들어갑니다. 그죠? 급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급여기 때문에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은 들어간다. 사실상 혼인관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그죠? 이 사람의 미혼 자녀 중에서 30세 미만인 사람.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기혼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 가족을 이루는 그 배우자 있죠. 그 배우자랑 하나의 뭔가 그런 가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미혼 조건이 있는 거고 30세 미만인 사람 요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그다음 기역에 해당하는 사람과 즉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부양 의무자인 경우를 한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2번에 보면 개별 가구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 이 사람들이랑 뭔가 소득
소득이 같이 좀 합쳐지지 않는 특별한 사유들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뭐 누구냐면 보시게 되면 아실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기억 보면 현역군인 일단 X 치세요. 현역군인 등 징집이 돼가지고요. 같이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 같이 뭔가 가계로 묻게 되면 뭐 소득이든지 뭐게 되든지 크게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취지를 이해하시고 현역군인 X, 니은번 외국 X. 그죠? 외국에 있는데 외국에 최근 6개월간에 이제 90일 동안 없는 사람은 이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기억하기 쉽게 일단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국에 좀 오래 나가 있는 사람 X. 그다음에 3번에 자, 그 쭉 옆에 가면 교도소, 구치소, 치료과목 있잖아요. 여기다 밑줄 긋고 X 치세요. 그죠? 아예 격리돼서 수용돼 있는 그죠? 그러한 사람들은 빠진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서 리을번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이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음번에 실종신고 절차. 그래서 실종신고 X 하세요. 실종신고 절차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빼고요. 그 다음 비읍번에 이게 이제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서 신고된 후에 1개월이 지났거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거소불명자, 그렇죠? 노숙자.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가출이나 행방불명 이렇게 되신 분들, 인정받으신 사람들 이렇게 좀 빼고요. 그 다음 그 밖에 뭐 시읍번에는 그 밖에 생계주거미 달리한다라고 인정되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개별 가구의 구성원인지 어떤 사람들은 개별 가구에서 좀 빠지는지 제외가 되는지 이런 것들 좀 구별할 필요가 좀 있고요. 자, 여러분들 9번 봅니다. 9번의 소득인정액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9번에 이제 9번에 소득 인정액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 양가로 9번 있잖아요. 우리 옆 페이지에 양가로 9번의 소득 인정액의 산정 여기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소득 인정액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내가 어떤 급여를 받을지 말지 이제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분의 몇인지 그죠? 내가 우리의 소득 인정액이 몇 퍼센트인지를 봐서 급여가 받고 말고가 정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소득 인정액은요, 뭐랑 구성되냐면, 자, 첫 번째 줄 끝쪽 보면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이 있잖아요.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기다 뭐라고 적냐면, 자, 요거 이제 알으셔야 되니까. 양가로 9번에 1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줄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거는 9-2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일단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한 거를 소득 인정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러면은 소득 인정액의 산정에 양가로 9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이 여기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이고요. 그죠? 양가로 9번에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요거 두 개를 전부 다 더하면 그죠? 요거 두 개를 전부 다 더하면 이게 바로 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죠? 그거를 실제 정하는 소득 인정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소득 인정액은 이렇게 좀 구해지는구나. 소득 인정액은 자,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이 뭔지 모르겠지만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이랑 그죠? 그 다음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 요거를 합친 게 소득 인정액이구나 라고 일단 오시고 요거는 양가로 9번에서 자세하게 볼 거예요. 자, 그 다음 10번의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건 이거 암기합니다. 차상위 계층은요. 일단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그건 수급권자인 거고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요. 플러스 해서 자, 소득 인정액이 밑줄 그으세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외우셔야 되긴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입니다. 일단 수치 외우세요. 차상위 계층 뭐라고요? 그죠? 수급권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다. 아까 그 소득 인정액이 아까 요 앞에 말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죠? 개별 가구 소득 평가액하고 그 다음에 요 재산 소득 환산액 요거 더한 소득 인정액 자체가 기준 중위 소득의 그쵸?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0 딱 되면 그러면 100분의 50 이하인 이런 사람들을 그쵸? 차상위 계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기준 중위 소득은요.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양가로 8번의 기준 중위소득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양가로 8번, 9번은 당연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그쵸? 양가로 8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뭐예요? 뭔가 이거를 급여 등의 기준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 아까 제도 특징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기준 중위소득 가지고 이제 한다 그랬잖아요. 기준 그 중위소득을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려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고시를 하는 이러한 일정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우리가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 두 문자 따서 외울 거예요, 여러분. 두 문자 따서 외울 건데 일단은 그 옆에다가 두 문자 좀 이따 딸 거니까 경, 균, 모, 중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뭐냐면 할 거예요, 어차피. 거기다가 경, 균, 모, 중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게 뭐냐면 그 두 문자는요, 여러분들 그 비웃으셔도 돼요. 비웃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조금이라도 조금 외우기 쉽게끔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거 그냥 그 군대 생각하세요. 뭐 대위도 있고 중위도 있고 막 소위도 있잖아요. 그 중위 이름이 그냥 경균모예요. 경균모 씨예요. 그냥 말도 안 되죠. 부끄러운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경균모 중위 이렇게 해서 일단 외우세요. 왜냐하면 객관식에 또 나오면 당연히 아시면 상관이 없는데 헷갈리실 수 있어서 포인트 되는 단어를 좀 집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 먼저 좀 볼게요. 양가로 8번 보면 그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경균모 중위라고 한 번 더 쓰시고요. 그거 뭐냐면 동그라미 1번에 일단은 그 두 문자부터 핵심 단어부터 딸게요. 첫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경상소득의 경,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색깔도 다르게 칠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눈에 띄게. 경상소득의 경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두 번째 줄 가운데쯤 보시면 최근 가구 소득의 평균 증가율 있잖아요. 거기에 균자를 땄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 규모 계속 나와요. 사실 이거 어렵지 않은데 그 밑에 줄에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뭐를 딴 거예요. 그죠? 왜냐면 다른 보기들이 또 헷갈리면 다른 단어로 따면 또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으로 딸까? 기억으로 딸까? 그죠? 아니면 뭘로 딸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경규모로 땄어요. 일단. 기억은 다른 기억이 또 나올 수도 있어서 경규모는 일단 요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이러한 기준치는 어떻게 하냐면 통계자료의 가구의 경상소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모든 소득 다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어떤 소득이냐면 읽어볼게요. 근로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또요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다 합친 거를 우리가 경상소득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근로소득은 아실 거고 사업소득도 여러분이 아실 건데 요 재산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뭐 뒤에 이제 소득이 또 나와요. 표에 이제 뒷장이 좀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요. 재산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임대료로 얻는 거 있잖아요. 임대료로 얻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주식이나 아니면 예적금 요런 것들의 이자로 받는 이자 소득 있잖아요. 그런 거나 또는 뭐 연금소득 요런 거를 다 합쳐서 우리가 재산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죠. 뭐 친족이나 후원자가 정기적으로 어떤 나에게 금품을 줍니다. 그죠? 이런 거 증여 같은 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종 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연금, 뭐 급여 요런 것들 좀 얘기 조금 하시면 뒤에 자세하게 나올 거니까 요런 것들 좀 이해하시면 쉬울 거고요. 요런 각종 소득들을 다 더한 거예요. 경상 우리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중간값에다가요. 밑줄을 그을게. 최근 가구 소득의 평균 증가율. 그죠? 최근 가구 소득의 평균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이것도 보고요. 그 다음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 차이. 그죠? 가족에 대한 이 가구에 대한 규모가 얼마나 크면 3인 가구가 있고 4인 가구가 있고 뭐 5인 가구가 있고 할 거잖아요. 이 규모에 따라서 소득이 어떻게 다른가. 요것들을 반영해서 뭘로 산정해요? 뭐별로 해요? 가구 규모별로 하는 게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그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뭐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그죠? 여기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게 퇴직금이나 뭐 포상금 같은 거. 그래서 정기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냥 딱 그거 한 번만 받는 거. 그런 것들은 여기에 소득에서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 급여의 그 기본 원칙과 급여 기준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급여의 기본 원칙은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그 옆에는요. 뭐라고 쓰시냐면 자립지원의 원칙이라고 쓰세요. 1번 옆에다가 자립지원의 원칙이라고 쓰시고요. 자립조장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자립지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모든 걸 다 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셀프로 자립자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 향상을 위해서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밑줄 긋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 그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해주고 발전시키는 거죠. 100%다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립 지원의 원칙이다라고 쓰시고요. 2번 동그라미 2번 보면 자 밑줄 그을게요. 부양 의무자의 부양 동그라미 하시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 이게 우선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에 따른 급여는 후순위인 거예요. 후순위. 부양 의무자 가족끼리 다 해결하고 그죠? 다른 급여에서 받을 거 있으면 또 하고 다 하고 그거에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우리 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있는 보장법에 있는 급여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보충성 가족부양 우선 이렇게 쓰세요. 이번 옆에다가 보충성 그 다음에 가족부양 우선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요. 그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4번의 급여 기준 등 나와 있는데요. 자, 요게 보시게 되면 최저생활 유지하는 거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여기다 밑줄을 그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최저생활이기 때문에 생존권 보장의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생존권 보장의 원칙,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요. 동그라미 2번에 급여 기준은 뭐냐면 밑줄 그을게요. 연령. 그죠? 가구 규모 중요했죠? 가구 규모, 거주 지역, 그 밖에 생활 여건 등을 다 고려를 해요. 고려해서 급여 종류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거나 아니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협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건복지부 장관 다 끼죠? 그래서 밑줄 긋습니다. 연령, 가구 규모, 거주 지역, 그 밖에 생활 여건 밑줄 걷잖아요. 그 아랫줄에 보건복지부 장관 밑줄 긋고 그 옆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있잖아요. 그죠?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아랫줄에 그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이렇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밑줄 긋습니다. 자, 그래서 급여 기준 자체는 그렇게 이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바로 이제 개별성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개별적으로 뭔가 다 고려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맞춤형 빈곤 정책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3번 보시게 되면 급여를 어떻게 해요? 뭐가 원칙이에요? 이거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 그죠? 원칙이 개별 가구 단위입니다. 예외적으로 가는 게 그 옆에 슬래시 하나 그시고요. 슬래시를 하나 실시하되 여기 밑줄 하나 그시고 그 다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인 단위잖아요. 개인 단위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예외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 4번은 좀 읽습니다. 그냥 지방자치단체는요. 보장기관이 국가도 있고 지자체도 있잖아요. 지자체인 보장기관은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동그라미 할게요. 초과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초과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과. 그 다음에 대신에 이렇게 초과해서 했을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소관행정기관의 장한테 알려야 됩니다, 이거를. 그죠? 초과는 할 수 있는데 알려야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가로 5번은요. 자, 이거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만약에 자 다른 급여와 관련해서 다른 법률에 뭔가 특별하게 있다 그러면 그 특별법으로 가고요. 그게 없다 그러면 이게 일반법이에요. 아시겠죠? 특별법이 있으면 그 특별법으로 가고 그게 없다라고 하면 이 법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기준 중위소득 산정까지는 했는데 요 소득 인정액의 상정은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외국인에 대한 특례 있잖아요. 외국인에 대한 특례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준 중위소득 산정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두 문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